백상현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백상현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아까 1부 마지막에 신수정 교수님께서 점심 먹고 식물원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은 학생들이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식물원에 가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심 먹고 이게 많이 졸리고 좀 피곤한 시간인데 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다 예상을 해서 항상 2부 첫 강의는 또 재미있고 메인 연자를 저희 또 히든카드를 또 항상 쓰게 됩니다. 오늘 첫 강의를 해주실 김병국 연자님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고강암면외과를 수련하셨습니다. 고강암면외과 전문이시고 현재 주파치과 대표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쓰신 책들이 슬기로운 개원생활, 누가 내 환자를 옮겼을까, 슬기로운 사랑니 발치등 등 지금 현재 성공 개원 관련한 강의에서 정말로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타 강사를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정말 내 후배, 내 학교 후배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먼 길을 달려오신 김병국 연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병국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DCO, SNU 회장단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록 우리가 소수 정이지만 오늘 멋지게 강연을 해서 멋지고 유익한 강연을 해서 다음 회차에도 꼭 초청을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90분 배정을 받았는데 80분에서 85분 안에 강연을 끝마치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SNU 식부인 한미치과 이상선 원장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자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격려 카톡을 받았습니다. 네. 긴장은 풀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각 주제들이 보통 제가 강연 요청을 받으면 이제 60분에서 120분 정도 시간을 배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익스텐시브하면서도 인텐시브하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깐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제가 강의록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미리 보냈어요. 백상현 원장님께 미리 PDF 형식으로 보냈으니까요. 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공유를 받으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거듭 강조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기억을 해주셨다가 그 강의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딩이 핵심인데 브랜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브랜드에 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브랜드란 무엇인가? 이제 불로지지다 또는 화인하다라는 뜻의 노르웨이 고어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축을 기르던 시절에 A 농장과 B 농장의 소가 같이 섞여서 자라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내 소가 다른 집에 가 있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지진다 그런 의미가 이제 브랜드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사전적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짓고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어구, 표시, 심벌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지금은 가벼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합 배울 때 여집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 브랜드가 더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심볼, 뭐 나이키 심볼이라든가 애플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 또는 상품도 그 브랜드를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브랜딩 관련 책을 쓰기도 했는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책을 쓰기 전에 다른 참고 문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에 앞서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실제로 회사 내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박창선 저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고 만들고 굿즈를 뽑아낸다고 해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원한 선배님들을 보면 혼자 치과 브랜딩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우투를 잘 몰라서 조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원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배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장님들 보면 개원 초반에 브랜딩에 어려움이 있어서 브랜딩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외부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치과 로고 일단 처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굿즈를 만들죠. 뭐 종이컵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그다음에 개원 초에 나눠줄 수 있는 머그잔이라든가 플래너,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고 그럼 거기서 이제 브랜딩이 끝날까요? 그래서 업체가 손을 떼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의뢰 비용을 받고 이제 업체가 떠나면 나머지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치과가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고 만들고 굿즈 뽑아내면 그거는 아주 초반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지역적인 일이에요. 초보적인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결국은 하우투가 중요하다. 하우투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연을 듣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 보도록 합시다. 뉴욕에서 그 마케팅과 광고 업계에서 유명한 머린 유마이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제가 브랜딩 관련 책을 쓰면서 본 책들 중에서 가장 얇으면서 통찰력이 있었어요.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데 2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책인데도 브랜드에 관해서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가 풀이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좀 부유한 분이라서 차를 사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희망하는 차를 알아보죠.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전화 교체할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살 브랜드들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특정 브랜드들, 애플은 애플만의 특징이 있고요. 삼성 휴대폰은 삼성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슴속 깊숙이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 gut feeling. 아니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했죠. 근데 이제 별명이 농구 꼴대인 친구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농구를 해요. 걔 농구도 잘해요. 동네 시리어스리 농구대에 나가면 우승해요. 3대3 농구대. 그럼 그 친구 별명은 농구 꼴대예요. 나중에 동창 모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 보면 야, 걔 농구 꼴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친구들이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타인들이 말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제 젊은 후배들이 이제 홈지에 개원하는 친구들이 있죠. 수도권이나 광주광역시에 개원하는데 프로필 사진 찍으면서 사진 작가님께 임플란트 명의처럼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사진 작가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본인이 임플란트를 잘 심으면 임플란트 명의로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될 거고요. 사랑니를 잘 빼면 사랑니 맞지. 그죠? 교정을 잘하면 교정 잘하는 치과. 이렇게 브랜드가 저절로 형성이 될 거예요. 포항에도 그런 치과들이 있어요. 이미 제가 개원하기 전부터. 그래서 브랜드 관리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차이를 관리하는 거. 이 부분 이 슬라이드 제가 장시간 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보도록 하죠.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주파치과 같은 건물에 다이소가 입점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택배 선물을 보내는 게 취미거든요.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게. 그래서 택배 테이프가 필요했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스카치 테이프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유명한 스카치 테이프이고요. 아래는 그 이름 없는 브랜드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뭘 사시겠어요? 전 당연히 박스 붙이는데 1,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위에 걸 샀죠.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제가 농구 매니아인데 저는 농구화를 살 때 고민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넘버원 브랜드는 뭐? 나이키. 그러니까 아디다스, 언더아머 고려하지 않아요.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되면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최신 사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떻죠? 제가 이제 보는데 브랜드의 역할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까 위에는 스카치 테이프였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선택의 위험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좋고 잘한다고 소문난 걸 사면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쵸? 그 다음 탐색 비용이 절감. 제가 고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강연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올해만 책을 2권을 출간을 했지만 제가 내년 5월까지 써야 되는 경영책이 한 권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오래 탐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구화 고민 안 하고 핸드폰 고민 안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의 표시. 유명하고 잘한 브랜드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신라 호텔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가면 어떻죠? 대부분 실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룸 가기 싫으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면 좋은 방을 선택을 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네.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죠? 경쟁 우위의 원천. 그러니까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브랜드의 이점이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제 브랜딩 나오죠. 중요한 내용. 브랜딩이란 그 BTS도 페르소나라는 이 제목의 앨범을 몇 년 전에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페르소나는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의 그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그 개방된 원형 경기장이나 무대 보셨죠? 그럼 사진으로 봤을 때 실제 안 가보셨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연자가 연극 배우가 3명뿐인데 2000년 전에 등장인물이 30명인 연극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쁘니까 분장을 할 수 없죠. 가면을 활용하는 거죠. 1인당 10명씩 가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장장이 역할을 할 때는 대장장이 가면을 쓰고 장사꾼 상인 역할을 할 때는 상인 가면을 쓰고 그럼 관객들하고 이미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쓰면 나는 이 역할이라고. 네, 그렇죠. 그럼 그 캐릭터 부캐 전문 연예인 있죠. 이수지.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공연장에서 발각됐던 블루 커플까지도 이수지가 이 부캐릭터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이럴 정도로 부캐가 능한데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부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캐릭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브랜딩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면 페르소나 매니지먼트예요. 페르소나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아, 브랜딩 우리 현대카드 잘한다고 유명하죠. 브랜딩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하면 저는 페르소나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브랜딩 책을 쓰고 있을 때 딱 그 얘기를 듣고 띵! 와 이건 띵원이다. 페르소나 매니지먼트. 여러분들의 가면을 관리하고 부캐를 관리하고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차려입고 있지만 집에서는 당연히 목물티 입고 TV 보면서 깔깔 웃다가 그 바닥에 과자 먹다가 흘리면 5초 안에 얼른 집어먹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제 캐릭터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페르소나 매니지먼트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두 개의 탑이 있어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 첫 번째, 컨셉을 잡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과의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환자의 보호자한테 또는 지역민들한테 그걸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파치과를 처음에 개원을 하면서 컨셉을 잡았어요. 주파. 이거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죽도 파주소의 줄임말이거든요. 지명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죽도 파주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치를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포항 시민들 다 알아요. 주파치과? 그럼 주파 가면 그거 있겠네. 죽도 파주소 맞은편에 있어요. 위치 설명 필요 없고 임플란트 잘하는 사람들 저보다 포항에도 임플란트 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감히 욕심내지 않았어요. 아, 나 사랑니 맛집으로 소문나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공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무주공판, 저평가 의량주, 사랑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랑니만 빼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7번 자리에 그 발치직치 임플란트를 신고 왔는데 디스탈이 뻥 뚫려가지고 심하게 우식이 되면 뿌리까지 먹어 들어가면 그거는 솔직히 서울치대 교수님이 출동하셔도 못 살린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루트가 심하게 손상을 당하면 그쵸? 그러면 이제 사랑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사랑니만 빼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확실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3D 프린팅으로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마치 닭이 알을 낳듯이 숭 이렇게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브랜딩. 여러분들 레고 모듈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작은 조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쌓아 올리는 과정이에요. 벽돌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죠. 네, 노력이 들어가죠.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 마케팅, 브랜딩 차이를 좀 살펴볼게요. 마케팅의 중요한 정의 살펴보죠. 그 유명한 AMA에 의한 정의입니다. 마케팅이란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전반의 가치 땡땡 이거 중요해요. 가치가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의 집합이자 프로세스이다.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가 교환이에요. 가치 당연히 제품이나 서비스는 인볼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교환이 중요해요. 그럼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교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니즈와 원칙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죠. 아, 제가 또 서머리를 해왔죠. 제가 원광시대 학습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자지 않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영업, 마케팅, 브랜딩을 보면 영업은 파는 것, 영업 사원들이 있잖아요. 셀링 그 자체예요. 세일즈, 셀링. 그 다음에 마케팅의 일부죠. 근데 인도에 유명한 겐지스강 있잖아요. 제가 왜 겐지스강이라고 한강이 아니라 겐지스강이라고 했느냐? 마케팅이 좀 더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큰 바다, 인도양이에요. 브랜딩은 더 큰 바다예요. 태평양이 가장 크잖아요. 결국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브랜딩은 페르소나 매니지먼트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브랜딩에 두 개의 축이 있다 그랬죠. 네. 컨셉 잡기, 체험시키기. 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브랜딩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퍼스널 브랜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백상현 원장님께 그 젊은 치과 의사들 또는 이제 예비 치과 의사들이 다수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분들은 사실 치과의 브랜딩은 아주 이제 뭐 몇 년 뒤 일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페이작트 1년 차라고 해도 그래도 경험을 앞으로 1, 2년은 더 하셔야 되니까요. 퍼스널 브랜딩이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로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개원이의 또는 페이닥터의 브랜딩이죠. 개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말 그대로 개인의 페르소나를 관리하는 거고. 보죠. 제가 또 보니까 책을 쓰면서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엄청 하고 책을 보니까 그 포브스에서 아주 좋은 기사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골든 룰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책에도 담았는데 일단은 초점이 있어야 돼요.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진실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고 재능 있는 거를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섯 번째, 그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꺼이 실패하면 다른 각도로 시도를 해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럴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한 선배님들 있죠. 사람이 발치 좋는 치과인데 이건 나랑 좀 컨셉이 맞다. 저는 일반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그샘플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최정상권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등을 따라하는 거예요. 1등을 턱밑까지 추격하면 2등이 될 수 있고요. 1등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터넷 업체 프리첼이 유료화해가지고 헛발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온라인 우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메일 유저들을 네이버에 뺏겼던 것처럼 1등 업체가 셀프 빅엿을 스스로 먹일 때 2등이 제칠 수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리뷰 your own brand. 이거는 이제 뭐 아까 2번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이 잘 나야 돼요.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후학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고요. 제가 예로 딱 세 분만 젊은 치과 의사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은영 원장님, 신미로 유명하고요. 타 학교 출신이지만 조선대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보존과 수련을 받은 심영보 원장님, 그 시멘도로 유명한 원장님이고요. 정석환 원장님이라고 조선대 졸업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련 일반이지만 그 AI 관련해가 AI를 치과 경영에 접목을 해서 요즘에 강연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보다 5살, 10살 정도 어리니까 만나면 책을 써라. 그러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요. 뭐 인스타그램 사진이니까 대문 사진이니까 제가 이제 뭐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캡처를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원하기 전부터 페이작타 때부터 이미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임상을 한다. 내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하면 이은영 원장님이 동네 치과에서 붙어있는 그런 내용들 보존, 보철, 뭐 근관치료, 치주, 구강내 소수술 이걸 다 욕심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포커싱이 돼야 돼요. 포커싱. 심미보철, 심미치료, 엔도 오죽하면 별명이 아이디가 심엔도 하면 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심엔도를 만나면 이분입니다. 개원하기 전부터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정석환 원장님도 페이닥터 때부터 강연을 하고 글을 기고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AI는 저도 욕심내지 않았던 부분이고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경영에 도움을 주니까 지금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파이오니어나 프론티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나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요. 두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 또는 전략과 차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략은 이제 원래 전쟁에서 나온 용어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종합적인 경제에서 전쟁을 준비 계획 운영하는 방책이고요. 이걸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우리가 전략, 스트래티지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목적 성취 또는 문제 해결과 같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방법이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분들 뭐
대형 치과 옆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원하게 됐는데 아무 전략도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체구가 작은 이제 카이노르싱 선수처럼 최홍만한테 두드러 맞게 되죠.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화를 여러분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나 이슬람교라도 그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머리를 강타해서 쓰러뜨렸잖아요. 골리앗을.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죠. 전략을. 네, 아시겠죠?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 경영계의 3대 구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터 드러퍼, 유명한 경영의 신, 경영의 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 탐 피터스.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의 아버지 마이클 포터라고 있어요. 하버드 교수님인데 이분도 본인의 책에서 본원적 경쟁 전략 세 가지 중에 차별화를 강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별화 많이 들어보시죠? 디퍼런시에이션.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25주년, 대한민국 런칭 25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작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개업을 해요. 치과가 아니라 커피숍을 개업을 하는데 스타벅스랑 어떻게 경쟁하실 거예요? 스타벅스 근처에 있는데 네. 커피로? 커피에 대한 인지도는 얘네가 1인데 굿즈는요? 굿즈 여자친구들 선물해주면 뭐 제일 좋아해요? 스타벅스 굿즈도 얘네가 1위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포인트를 잡아야죠.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이제 커피로 승부를 안 보고 다른 음료들을 차별화시킴으로써 이제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차별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차별화의 의미는 be different. 그러니까 경쟁자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making a difference. 내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공부 전교 1등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2등, 3등 애들하고 현격하게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making a difference. 이해하시겠죠? 이게 차별화인데 봅시다. 차별화를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제품의 핵심 기능과 연관된 것. 예를 들어서 제 후배가 개원을 하는데 병국이 형 저 어디에 뭐 부산광역시에 그 서면에 개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저 치과 대기실에 3억짜리 명화를 사서 걸어두려고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겠죠? 이게 차별화가 될까요? 땡땡땡. 치과 본연의 기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와, 철인 3종 경기 우리나라 완전 마스터급이야. 대회 나가면 맨날 3등한 애들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철인 3종 경기에 미쳐 있어가지고 본인 철인 3종 경기 사진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글리코상처럼 메달들 쫙 대기실에 걸어놓고 그럼 차별화가 될까요? 땡땡땡. 치과랑 무관해요. 네. 핵심 기능과 연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개선의 과정. 또 그 후배가, 그 홍길동이라는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병국이 형 저 개원하는데 저는 가격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임플란트 하나당 1,3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이것도 아쉽지만 차별화가 안 됩니다. 왜? 그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준거 가격이라고 있어요. 레퍼런스 프라이스가 있는데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 다 받으면 약 130만 원 정도 되죠. 그것보다 10배가 되는 1,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방치대를 졸업한 일반이가 자기 치과에 임플란트 하나당 1,300만 원을 받는다? 그 친구 아마도 폐업할 때까지 하나도 못 시킬 거예요. 이거는 차별화가 되지 않나요? 개선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 볼까요? 불편을 없애거나 새로운 것만이 차별화가 돼요. 근데 그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임플란트가 10배를 받는다? 안 가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 부분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차별화의 두 날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새도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죠. 그러면 차별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의 중요한 두 날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질적 측면 보면 결국에는 치과 또는 치과의사 차별화의 실질적 측면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실질적 측면의 80%는 제가 의술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엑셀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진료를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전공을 여러분들 여건이 돼서 시간 경제적으로 여건이 돼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엑셀런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진료를 잘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남들보다. 그 다음 나머지 20% 차별화 포인트가 뭐다? 진료 시간이라든가 서비스. 함께 살펴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강암암외과 그 홍보 포스터입니다. 진료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냥 평범한 수평매복 치치인데 플랫리스로 뺐어요. 제가 그 치관이 상당 부분 노출돼 있고 제 깜냥상, 제 능력상 절개를 하지 않고 뺄 수 있는 수평매복 치치는 다 무절개로 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구강 생리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 중추가
그 PDL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플랫 엘리베이션을 하지 않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략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무절개로 사랑니를 빼면 훨씬 덜 아파요. 거의 붙지 않습니다. 다음날 드레싱할 때 환자의 만족도 자체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어보게 되죠. 환자분 어떠셨어요? 다음날 드레싱할 때 그 상황이에요. 아,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전에 비교 대조군이 있으면 더 좋아요. 지난번에 뺐을 때는 30분 넘게 한 1시간 정도 입 벌리고 고생했고 엄청나게 많이 다람쥐가 됐었는데, 여기서 빼니 주파치과에서 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MSG를 치는 거죠. 아, 제가 그 환자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절개로 뺐습니다. 제 손목을 희생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절개로 뺐고, 그러니까 진료에 만족하셨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록에 미쳐 바빠가지고 못 넣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강의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환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순간 놓치지 말고 부끄러우면 빨리 말하세요. 페이트학트 때나 개원을 하셨을 때는 꼭 말해야 돼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동문 선배님이신 리빙스턴 치과의 박상섭 원장님이 2023년도에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셨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당당하게 소개를 부탁하라고. 그러면 진짜로 소개를 부탁해요. 외향적인 환자들은 여러분들 치과의 홍보 대사가 되고 앰베서더가 되고요. 내향적인 환자들은 뭘 해주는 줄 아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 못해요라고 쌍수를 들고 엑스트라 표시하는 환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죠? 웃으면 긍정의 의사표시예요. 네이버 리뷰라도 남겨줘요. 그럼 여러분들 네이버 리뷰가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계신지 아시죠? 업계 1위 네이버. 그러니까 실제로 소개를 해주든가 네이버 리뷰를 달아준다고. 그거 자체가 플러스예요.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돼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우면 빨리 말하기.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도록, 이건 원커스로 한 번에 커팅했고요. 그 다음 제 건 빨리 넘어갈게요. 39번, 49번 있는데도 6개 한꺼번에 뺐어요. 안 아프게. 최대한 깔끔하게. 그 다음에 완전 매복 23번. 뺐죠. 교정은 깔끔하게. 교정원장님 의뢰를 받아서. 그래야지 계속 의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건 뭐냐면, 교정원장님이 46번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이제 의뢰할 걸 예상을 하고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여러분들 병리학 시간에 배웠던 컨덴싱 오스타이티스, 치밀화 고렴이 있었어요. CT를 보니까. 그래서 김병국 저한테 의뢰를 했죠. 구강암외과 전문의니까. 저는 제 치료 계획을 그랬어요. 레터럴로 들어가서 꺼내면 되겠다. 그래서 레터럴로 창문을 열었어요. 윈도우를 땄어요. 저는 원래 그 실질 말레팅 하면서 먼저 윈도우를 따고 안에 있는 실질 부분을 꺼내야겠다 했는데 통통통 해가지고 창문을 따니까 안에 있는 실질 부분까지 떨어졌어요. 치밀화 고렴까지. 여러분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바지만 벗으려고 했는데 팬티까지 같이 벗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런 상황이죠. 땡큐했죠. 20대 초반 여자 환자. 큐탄 하나 넣고 봉합했어요. 3개월 뒤에 뼈가 엄청 생겼더라고요. 예. 제가 이분한테 심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차별화된 진료. 이거는 만 21세 교정 환자인데 남자 환자였어요. 교정 의뢰됐죠. 소구치 부위에 과잉치를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소구치를 제가 뺀 게 아니에요. 소구치는 다 남아있어요. 과잉치를 뺀 거예요. 조용히 이야기했죠. 아버지랑 같이 왔더라고요. 만 21세고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한 번 고생할래? 아니면 여러 번 고생할래? 하니까 미끼를 덥석 물더라고요. 한 번만 고생하고 싶다고. 그래, 아나 잘 걸렸다 하고 하루에 뺐습니다. 하루에.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 차별화 포인트 보죠. 제가 뭐라 그랬죠? 진료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어요. 어제 상경했어요. 근데 11시부터 20시까지 진료를 해요. 제가 이게 제 머릿속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친한 농구 동아리 선배, 원광치대 네오 선배 중에 한 명이 부천에서 12시부터 21시까지 진료를 해요. 네. 그리고 밥은 언제 먹느냐? 밥 먹고 출근하고요, 전원이.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1시간 동안 식사 및 휴게 시간이에요. 그 형 치과도 잘 돼요. 왜? 매일 야간 진료를 하는 셈이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야간 진료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거의,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 치과 의사들끼리니까, 치과 업계 전문가들끼리니까, 그냥 엔도 환자 캐비턴 열어가지고, 그냥 NaOC를 한번 뿌리고 다시 맞고, 내가 편하게 진료하는 시간으로 스케줄을 유도를 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면 야간에 오는 신환들 보느라 바빠가지고, 제대로 된 야간 진료를 못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후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그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치과 진료를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사람들은 와라. 나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평일 매일.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보죠. 그 원장 진료를 마치고
진료 마치자마자 막 글러브 막 벗어 던지고 원장실로 뛰어가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오늘 내일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대체 왜 그러냐고. 여자아이들 사진 보러 들어가냐고. 아니면 오타니 뭐 50 클럽 가입한 야구 동영상 보러 들어가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체어에 1번부터 5번 체어까지 이미 다른 환자들이 내가 6번 체어에서 진료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미 다른 환자들이 체어에 깔려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1분만의 여유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꼭 엘리베이터 배웅을 하라고 해요. 왜? 다른 치과의사들이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남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환자 및 보호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죠. 엄청 기분 좋고 행복하죠. 실제로 미국 마케팅 업계에서 서프라이즈 앤 딜라이트라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칫솔 그냥 빈손으로 가니 칫솔을 4개 챙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이면 나랑티 사이다나 탄산수라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그 여자친구가 구두 사준다고 명품관 갔는데 여름인데 더운데 탄산수라도 챙겨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충동 구매하게 되고 어차피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요. 여자친구가 사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2켤레 사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차별화하려면 서비스도 차별화하셔야 돼요. 네, 성공하려면. 그래서 많은 치과들이 처음에 개원하면서 전에 없던 치과 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쇼핑백이나 전단지에 엄청 써요. 근데 패착은 뭐냐면 전에 있던 치과 문화를 답습하거나 아니면 전에 있던 치과 문화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열등한 그런 치과 문화를 보여주는 치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전에 없던 치과 문화, 퍼스트 클래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진료적인 부분, 그 다음 진료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제가 캐치를 하는 순간 그걸 잊지 않고 저는 바로 성의 표시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그거를 결코 잊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홍보를 해줘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다. 근데 결국에는 뭐다? 제가 힘을 주어 이야기했지만 왼손은 거들 뿐, 서비스는 거들 뿐. 중요한 건 뭐다? 의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맛집으로 소문나려면 주차장이 500차를 동시에 주차했습니다. 이런다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요? 식당이? 아니죠.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쵸? 공감하시죠? 그 다음, 아까는 앞서서는 실질적 측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식적 측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입니다. 마케팅 관련 동영상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문구 보실 수도 있어요. 안 봤으면 지금 봤잖아요. 그죠?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지금 눈으로 두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업체가 있어요. 실물은 실제 실력은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하죠. 투수가 있는데 연습 경기하면 얘가 에이스예요. 얘는 완전 메이저리그 가면 무조건 다 삼진자로. 네, 근데 얘는 시합을 정작 많이 못 뛰어서 스카우터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공식점만 나가면 잘 던져요. 실제 연습 게임 때는 약간 별론데 공식 시합만 가면 잘 던지고 스카우터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메이저리그에 콜업 받아서 갈까요? 이 친구가 가요.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니까. 아시겠죠? 소비자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주파치과로 홍보를 하면 뭐 근관치료라든가 뭐 라미네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지만 제 메인은 뭐다? 사랑의 가치. 이런 걸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린다. 병존 불가, 양립 불가라는 뜻의 경제 경영 용어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딩이나 차별화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심자들이, 초보 개원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보존, 보철, 구강내 소수술, 미백, 근관치료, 치주, 소아치과 밖에 다 적어놔요. 막 그 스티커 다 붙여놓고 코팅해놓고 막 다 적어놔요. 랩핑해놓고 창문에.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브랜딩 차별화가 안 돼요.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진료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대표상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돼요. 시그니처. 이해하시겠죠? 예. 소비자들은 한 가지만 기억한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을 지배를 해야지 이렇게 네이버 리뷰, 해병대 병장한테 따봉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맘카페에서 긍정적인 소문도 입소문도 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끼고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 경쟁 업체들 중에 넘버원이 되든가 온리원이 되든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그 알리스와 잭 트라우시 쓴 포지셔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공저한 책인데요. 이 책에도 나와요. 아시겠죠? 소비자들은 한 가지만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김밥천국 같은, 여러분들 김밥천국에서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다 맛없어요. 다. 돈가스 시키면 냉동 튀겨주고요. 네. 라면도 그냥 제가 끓인 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도 고집센 엘리트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고집센 사람들이, 치과사들이 보통 남의 말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기들 중에서도 수석인 형이나 누나가 이야기해도 저 반에서 꼴등하는 동생이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감히 듣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본조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양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만화 원피스의 루피가 아니에요. 고무고무 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시에 튀어나간 토끼를 잡을 수 없고, 전국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앞에는 국밥집이 다 있어요. 왜? 부킹이 실패한 폐장밴드를 위한 영혼에 안 시켜줘. 그럼 제가 나이트클럽을 엄청 다녔어요. 아직 미혼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면 친한 친구랑 한 100만 원, 200만 원, 너 한 200 가져와라. 오늘 그냥 먹고 죽자. VIP 제일 큰 방 잡고 양주 왕창 시키고 그렇게 갔어요. 팁도 막 5만 원씩 주고. 근데 딱 처음 들어왔는데 이번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이제 입사 결정된 그 오리엔테이션 받고 있는 신입 승무원이라는 여성분이 들어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고 미스 광주,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요. 본인 말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네. 호감을 표현하고 연락처를 받고 그분 손목 잡고 와이파이를 받은 거 호프집을 가야지 그분을 그 광주 상무 나이트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다 욕심내면 부킹에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많은 돈을 썼다고 해서 연락처를 막 5개, 10개, 20개 받아요. 그러면 시간은 이미 새벽 2, 3시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퀸카 분들은 이미 다른 남자분들이 손목 잡고 나갔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그니처 치료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더 깊게 들어가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how to.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붉은 나폴레옹이 3볼 전략을 썼대요. 첫째,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셋째, 적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하고 똑같이 9to6를 근무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배님들은 10년, 20년 전에 개원을 하셨고 이미 차트 번호가 5만 번,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달라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승부 봐서는 여러분들이 생존도 불가능해요. 성공은 한참 뒤의 일이고요. 생존이 일단 어려워요. 두 번째,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더 락 초반을 보면 두 부대가 한쪽은 완전히 위쪽에 매복을 해 있고 이런 강당에서 들어오자마자 위쪽에서 총질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위쪽 부대의 사상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요.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개원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냥 홍보 대행 업체나 그 자리를 봐주는 업체들이 원장님 이제는 한 건물에 치과 2-3개 있는 건 비일비재해요. 그냥 여러분 원장님이 그냥 눈 딱 감고 4번째, 5번째 치과로 들어가서 그냥 본격적으로 마케팅 영업해가지고 돌파하시죠. 안 돼요. 땡땡땡. 이거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초반에 유리한 자리를 잡고 들어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승부예요. 기존의 강자들하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그러니까 사거리에 눈에 띄는 건물에 들어가시면서 건물주한테 동종업종 입점금지 조약을 계약서에 명기하시고 사인 받아내시고 들어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이미 3-4개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제 동생이면 말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적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람이나
그 심미보철은 덤핑 치과가 없습니다. 덤핑 치과의 진료 항목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요즘에 엄청나게 디지털화돼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개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덤핑들도 뭘로 쳐요? 임플란트로 덤핑 치잖아요. 아시겠죠? 단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료는 여러분의 공략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세운 건국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읍지를 결정을 하는데 어디를 도읍지로 할 것이냐를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네. 들어가 보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실질적 측면, 의료의 본질, 엑설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임상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시적 측면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SNS, 발표 강연. 그래서 저 불러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들. 책을 쓰시면 당연히 유명해지고요.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플로우, 몰입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이제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여기에 힌트를 줘요. 첫 번째, 내가 즐거워하는 것. 몰입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레고를 맞추면 레고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어떻죠? 3시간, 4시간이 돼도 밥도 안 먹고 맞추잖아요. 내가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 임상 영역을 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내가 교정을 사랑하지만 나는 교정 실력은, 재능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영역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는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고. 네. 네. 기억하시고요. 한번 보죠.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고려해서. 그러니까 차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책들을 읽어보면, 경영사 책들을 읽어보면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은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과의사 번호, 면허번호 1000번, 2000번, 3000번이 있던 시대에는 치과는 그냥 치과였어요. 수련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치과였거든요. 다 해요. 다 진료해도 희소하기 때문에 환자 엄청 몰려오고 하루에 50명, 70명, 100명씩 봤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치과라는 영역이 쪼개져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시장 세분화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두 번째, 타겟팅, 프로젝트 시장 선택이라는 말이고요. 포지셔닝은 우리나라 말로 해도 포지셔닝이에요.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니까 치과 시장이 이렇게 작은 시장으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쪼개져 있고, 표적 시장 선택. 그러면 표적 시장은 내가 신규로 개원을 하는데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해당 세분 시장의 높은 매력도. 그러니까 교정 전공한 선배님들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해당 시장만, 표적 시장만 공략을 하더라도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정 전공한 원장님들이 교정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잖아요. 그죠? 우리 파레토의 법칙을 보더라도 80% 이상의 교정 전문의들이 교정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충분한 매출과 수익이 나야 돼요. 두 번째, 경쟁의. 제가 이거 경쟁의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 경쟁자들보다 내가 잘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분 시장과 기업의 높은 적합성. 이때는 제 졸업 동기 여자애를 저랑 사귀진 않았고요.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졸업 동기를 예로 들게요. 예비역 형이랑 공동 개원을 했는데 예비역 형이 일반 진료를 다 몰빵을 하고요. 그 여자 동기는 교정 원장을 표방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교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이 친구 특징이 있죠.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교정 세미나가 멈추면 이 친구의 진료도 멈춥니다. 환자를 뒤로 밀어요. 배워야지 이제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교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정을 하니까 처음에 돈 받을 때는 좋죠. 근데 2년, 3년이 지나도 교정이 끝나지 않고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둥둥둥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최후의 통첩이죠. 보호자분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I did my best 라고 하고 나머지는 보철로 커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백만 원을 더 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호자는 그 자리에서 분노 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합성이 높아야 돼요. 내가 하면서 환자가 왕창 몰려와도 이걸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니 환자 10명 오면 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죠. 20명 오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죠. 기꺼이 빼죠. 30명 오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죠. 적합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성대 출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원장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구강하면 누구죠? 이종훈 교수님. 네.
우리나라 명의죠. EBS 명의도 나오고 메디컬 닥터들도 인정하는 명의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제가 유명한 분들 다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머리에는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요. 각자 특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구강암 하면 누구를 찾게 되고 이종호 교수님을 찾게 되고 그 임플란트 하게 되면 조영석 원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포지셔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식적 측면.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SNS를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각광받는 임팩트가 높은 SNS,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SNS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시겠죠? 소셜미디어. 그래서 저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서울에서 작년 2월에 큰 행사 했을 때 제 모습이고요.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용어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업로드할 정도로 멋지고 진기하고 드물고 희소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막 여러분들 LCC 저가항공사 싼 항공 비행기 타면서 막 몸을 꾸겨 넣으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잘 올리진 않잖아요. 오랜만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사진이 이제 왕창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다? 주파치과 계정에 올리는 이유는 뭐다? 포항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지켜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페이닥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원을 했을 때 초진 설문지에 내원 경로를 조사를 하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간판이 보였어. 이렇게 쓴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걸어가다가 봐서 올 확률은 그렇게 적어놨더라도 20%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같이 목욕탕 다니는 아줌마한테 들었거나 직장 동료 형한테 들었거나 자기 가족한테 좋은 소문을 들었거나 뭔가 다른 경로가 있어요. 하다못해 SNS를 봤다든가. 이해하시겠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안양에 개원을 하든 강남구에 개원을 하든 간에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이 여러분들 치과의 계정과 여러분들의 활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걸 SNS에 열심히 올려야 된다. 하나만 할 거면 인스타그램 하시고요. 같은 회사니까 페이스북하고 거의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요. 타겟 연령층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10대, 20대, 30대 주 고객층이고요. 페이스북은 텍스트 위주고 40대 이상이지만 둘 다 임팩트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갈 거면 심사숙고하시고요. 왜냐면 유튜브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형 치과에 근무하시면 그 홍보실장 시키면 되죠. 그냥 영상 촬영만 하면 되고, 그죠?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청을 줄 거면 유튜브 하셔도 되는데 원장님이 셀프로 하실 거면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게 6시에 퇴근하고 얼른 샤워하고 7시부터 시작해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0분짜리 동영상을 다 편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빡센 게 유튜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인스타, 페이스북은 편해요. 한 1년 전에 제가 친한 형들하고 치과의사 형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경영 공부를 제일 많이 하니까 브랜뉴 토픽을 발굴해가지고 그 자리를 선점을 해야 돼요. 선점을 해야 돼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그 다음에 임플란트 ADD RPD.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유명한 학교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이 있거든요. 몇 권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개척지의 영역이에요. 완전히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에비던스나 레퍼런스가. 그래서 그 서울대 출신 원장님들, 교수님들이 공부하신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성주 교수님이나 조리열 교수님이 공부하신 책이 한 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치과 의사들한테 임플란트 주의염 관련해가지고 케이스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결국에 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치과 책은 이론이 절반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증례 절반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싶으면 300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89페이지 이런 거는 그냥 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실하고요. 그냥 핸드아웃이고 거의 뭐 무료로 배포되는 수준이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책 같은 책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300페이지 이상은 쓰셔야 되고, 임플란트 ADD RPD도 유명한 책은 2권밖에 없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조리라 교수님, 그 다음에 부산대 허준보 교수님, 그 다음 강연하시는 분 한 분 더 있어요. 서산 두리치과의 박종현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강릉대 골초과 출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또 다른 강조, 빅3. 여러분들 학교 유명한 대학 하면 뭐죠? 스카이죠. 그 레벨로가 떨어지긴 하지만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 우리나라 3대 방송국이 있고요. KBS, MBC, SBS. 빅3는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빅3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영감을 김병국 강연을 받고 듣고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케이스를 끌어모으고 친한 형이나 누나들 동생들하고 공저를 해가지고 100페이지씩 쓰자, 우리 책 한 권 쓰자 해가지고 300페이지짜리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임플란트 ADD RPT 책을 쓴다.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치과 그 출판업계 빅3로 3등을 하더라도 동메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연 요청을 받고 임플란트 주의형 걸린 환자가 여러분들 치과로 알아서 찾아와요. 왜? 여러분들은 책 쓴 명의라고 이미 인식이 돼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임플란트 주의형 걸린 치아 뺐죠? 그러면 거기다 뭐 넣으실 거예요? 틀니 넣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치과의 매출하고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건국대학교 마케팅 분과 이승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 많은 책을 썼고 마케팅 경영 학계에서 엄청나게 주목받는 젊은 학자인데요. 나는 책을 내고 출간하고 나서 비로소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겸손한 소회를 밝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출간을 하니까 그러면 전문가인가 보다 하고 수많은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그 다음에 포시즌스 호텔에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의뢰를 하고 심지어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제 마우이 리조트 무료 숙박권을 제공받아서 휴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과 업계 요청만 받고 소정의 강연료만 받는데 엄청 부러웠습니다. 똑같은 강연을 하고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네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책을 내면 여러분들, 저도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치과 경영책을 3권을 쓰고 사랑책을 1권을 쓰고, 그래서 회장단 분들께서 엄선해 주셔서 저를 뽑아주셔서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자리에서라도 강연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시거나 책을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플라이휠이라고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펜 빌려가지고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와 업체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쌓아가면 그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마존 맨 처음에 책 팔았어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세계 부호 1, 2, 3위를 늘 다투잖아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작은 기회가 주어져도 쌓아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프 베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치과계.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차별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나 동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제가 직접 적은 글인데요. 결국에는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T.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저 전에도 치과 개연책이 2개 있었어요. 그 개업일지랑 따개비기가 있었거든요. 그 책이 한 300페이지 좀 넘어요. 제가 300페이지 넘어야지 출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슬기로운 개연생활책 528페이지를 썼습니다. 제가 동메달이니까 3위니까 후발주자니까 양으로 일단 인해전술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제가 성황대학교 법학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요. 제가 원래는 고등학생 때는 서울법대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검찰청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슬픈 소식인데 어쨌든 그 법률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보다 200페이지 책도 더 쓰고 내용적으로도 더 빵빵하게 넣었죠. 그래서 지금 개헌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다? 제 책이죠. 네. 슬기로운 개헌생활.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리더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죠. 약간 텐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요거 10분 안에 끝나니까 빨리 이거 보고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직원관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 보면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하나도 없이 치과 의사 혼자 하는 그 치과의 원장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직원이 없기 때문에, 팔로워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직원 관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 핸드아웃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조직의 방향성을 정렬을 하는 것, 그 다음 성과 관리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하셔야 되고. 네. 제 강의로 보시고요. 상황에 따른 리더십.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경영의 3대 구루에서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인물이 있죠. 톰 피터스라고. 여기 나옵니다. 네.
리더십의 첫 번째 슬로건은 뭐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찍질 하실 때는 확 직원들을 몰아쳐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독려를 하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경영 효율성도 올리고 매출하고 수익도 같이 올리셔야 되고요.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한다 하면 약간의 이제 그 인센티브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베네핏을 제공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어닐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죠. 저는 이건희 회장을 삼국지의 손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버지인 손견, 그 다음에 형인 손책에게 오나라를 물려받아서 삼국 중에 한 축으로 성장시킨 인물이 손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오나라가 그렇게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만큼의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물려받을 때는. 근데 이건희가 키워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1990년대에 삼성이 하도 불량품을 만들어내니까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 제가 아버지 따라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아버지가 교환교수로 가실 때 치과의사는 아니고 건축과 교수인데 교환교수를 1년 반 가실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했는데 베스트바이라는 전자상점을 가면 삼성 제품이 오디오 비디오 할 거 없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저가였어요. 제일 하품들 누가 사느냐? 돈 없는 흑인들하고 히스패닉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도 품질이 떨어지니까 LG한테 잽도 안 냈어요. 그만큼 저품질이었어요. 불량 나면 칼로 깎아가지고 어거지로 끼워 맞췄어요. 세탁기 같은 거. 프랑크푸르트로 불러요. 서울도 아니고 모든 이사를 비싼 비행기표 다 끊어주고 호텔 다 제공하면서 혼을 내려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앞으로 불량 삼성은 없어.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 어떻다? 그러니까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채찍을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주파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37번 코어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47번으로 적어놓거나 아니면 36번으로 적어놨다? 포스트잇에 그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 저는 이야기하죠. 환자 다 정리되면 전원 상담실로 집합해. 그러면 이미 직원들은 알아요. 제가 치식을 잘못 썼을 때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 여러분들 안과 의사들이 수술할 눈을 잘못 쓰면 어떡해요? 눈 2개밖에 없는데. 그쵸? 그거는 비가역적이고 네 가족이 또는 네 본인이 다른 치과 가서 37번을 치료해야 되는데 47번을 치료해야 하면 기분이 어떨 거냐고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이미 반성을 해요. 제가 상담실로 환자 정리되면 상담실로 전원 집합이라고 카톡을 남기는 순간 상담실로 들어오기 전부터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또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 거죠. 네, 그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호동을 선호하시는 시청자들이 있고 유재석까지 부드러운 사람을 부드러운 MC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페르소나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고 상황에 따른 리더십. 그러니까 무조건 강강강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강강만 하면 채찍만 들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원장님 잠깐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이러고 그만둘게요. 이런 똑똑똑을 당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거래적 리더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피용자들, 여러분들의 사용자고요. 근로기준법상 피용자들, 직원들에게 적절한 우수한 급여 및 복지,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또는 피용자들은 여러분들께 뭘 제공을 하죠?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뭐죠? 개인적으로 배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적으로 더 나은 직원이나 취직생사가 될 수 있는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은 정성적이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이 동전을 둘로 쪼개서 정확하게 2등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분리할 수가 없고요. 함께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복지 수준이 높고 근무 환경이 좋으면 자동화됐으면 구강 스캐너 트리오스 6 오스템에서 파는 거 있고 그 다음에 RG데이트 오토 믹서기 있고 그 다음에 GI도 오토 믹서기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전 직장 원장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 직장 대표 원장님이 제가 손 들고 회의 때마다 제발 우리 지하에 오토 믹서기 삽시다 원장님. 그 지하에 믹스 막 너무 묽게 됐다고 해서 막 지하에 건 막 던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오토 믹스 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개비스콘처럼.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사더라고요. 저 퇴사할 때까지도 안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원 준비하면서 바로 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근무 환경이나 급여 복지를 챙겨주면 어떻게 된다? 직무 만족도나 개인 성과가 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장님들이 정신적으로 직원들을 챙겨주시면 어떻게 된다? 리더에 대한 만족도나 조직 성과가 업이 됩니다. 네. 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또 많은 동료 치과 의사분들이 강조하는 게 중국인 이제 한비자와 그 이태리의 마키아벨리라고 있어요. 네. 마키아벨리라고 있는데 두 사람이 1000년 넘는 시간적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 한비자가 환생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마키아벨리로 부활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 썼어요. 제발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치과 원장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 좋은 사람이 되든가 좋은 원장이 되든가. 그러니까 리더십은 뭘로 평가받는다? 성과로 평가받는다. 좋은 사람이 될 거면 여러분들 제발 옆에 있는 동기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연인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이 되시고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치과라는 배가 산 중턱에 가 있어요. 완전 엄한 배나 강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그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될 배가 남산 중턱에 가 있다고 아시겠죠? 좋은 사람이 될 걸 욕심내면 안 돼요. 제가 1시간 알람이 울렸네요. 네, 저한테 한 20분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Q&A를 위해서 더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포인트는 90% 이상이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9% 치정, 기타 등등은 1% 정도고요. 그러니까 한비자를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인간은 본인의 이익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 그러니까 오늘 당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근무 조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더 나은 여러분들의 치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치과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이제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고 해놓고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다른 치과에 출근을 하게 되겠죠. 네. 본인의 이익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 여러분들 이거는 사진 찍으셔도 되고 강의로 캡처하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한비자를 읽고 나서 치과 의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핵심 권한은 반드시 사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면서 뭐 경영부 원장이라고 아니면 뭐 경영부장 또는 이제 일반인을 비치과 의사 또는 비의료인을 고용을 하시더라도 핵심 권한은 여러분들이 꼭 쥐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결재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위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지방 소도시에 지방 중소도시에 1, 2위로 꼽히는 치과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경영을 완전히 위임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근데 치과에 돈을 빼돌려가지고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10억 넘는 이익을 착복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신용도 회복을 하고 커피숍도 차리고 뭐 인근 도시에 모텔도 여러 개 소유하게 됐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권한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것까지 다 넘겨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그 위임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장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월권을 용납하면 안 돼요. 다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네. 중요한 내용은 한비자나 제 책을 읽어보시고요. 마키아벨리도 한비자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시키시거나 해고를 할 때는 뜸을 들이면 안 돼요. 단칼에. 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직원들은 불러놓고 한순간에 여러 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쁜 얘기가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하나가 되든 간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선물을 주는 거면 10가지가 있으면 10번에 나눠서 주셔야 돼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학 분야에 보면 그 히도닉 사이콜러지라고 그래서 행복심리학, 쾌락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럼 행복한 건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보면 100만원, 1000만원을 드린다고 해서 그 행복의 듀레이션이 1년 내내 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10만원씩 10번 드리거나 100만원씩 10번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1000만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행복의 총합이 커요. 믿으세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행복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는 한 번에 몰아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나눠서 쪼개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원장이 될 것인가. 제가 좋은 사람 욕심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본인의 양아들인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되면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역을 쿠데타를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차라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는 그냥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냥 다른 치과부들보다 뭔가를 잘 챙겨주는 원장님이 되는 게 일 잘하고 급여 복지 잘 챙겨주는 원장님이 되는 게 정답이에요. 좋은 원장님은 직원의 남자친구가 챙겨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나 오빠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원장님, 좋은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 다음 위기 극복의 리더십 간단히 보고 직원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유태인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아시죠? 독일군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을 했는데 하필 운 없게도 가을에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모든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근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기 전에 이제 풀려났는데 수용소에서 풀려나보니까 아내, 딸들, 기타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남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과 경영을 하다 보면 그냥 5만 가지 위기 상황을 다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상황을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감정 또는 감성에 따라서 개원을 해놓고 이성에 따라서 후회한다. 제발 반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상황을 보수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후배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난 그래도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아니면 내가 전문인데 잘 되겠지. 밥은 먹고 살겠지. 밥은 매출 수익이 안 나면 여러분 폐업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따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 이야기도 나와요. 이따가. 그 다음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라. 그게 임상적인 부분이든 서비스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치과 주변에 뭐 동호회 활동, 풋살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열심히 가가지고 밥 사고 술 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경영의 플러스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여러분들 치과에 오라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요. 그동안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요. 그러면 네 번째 대주제, 많은 원장님들이 고심하시는 직원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유의와 이런 것들은 직원관리란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적 자본을 확보 개발을 활용하는 계획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전적인 내용이고요. 유의어는 인사. 여러분들 그 동기들 보면 회사 다니다 온 형이나 누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부서가 결국엔 직원관리하는 부서예요. 영어로는 HR 또는 HRM이고 Human Resources Management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인재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픽 보도록 할게요. 모집 보죠. 모집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과계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75 검색해보면 700건 넘게 검색이 되거든요. 선배님들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고 최근에는 로봇도 나왔다고 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일 잘하던 데스크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 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면 데스크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원장님이 지키실 거예요. 원장님 진료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키오스크를 드리게 되죠. 얘가 이제 0.5인분에서 1인분 해줄 걸 기대하면서.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중요한 내용. 치과 규모에 따른 유불리. 대형 치과는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서 규모로 두 번째인 대형 치과에서 덤핑 치과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치과에서 4년 동안 페이닥 하다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신규 직원들 취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입사했어요? 물어보면 대형이고 멋지고 폼이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뭔가 더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내용 뭔가 더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저는 80% 이상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형은 시스템, 매뉴얼, 프로토콜이 부재하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없으면 만들게 돼요. 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재동이 저처럼 아직 미혼인데 누나가 5명이래요. 저는 참고로 누나 1명, 동생 1명 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김재동 아직까지 못생겨서요. 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일단 누나가 5이고 시어머니까지 생존해 계시면 여자 형제 6명이 잔소리를 한마디씩만 해도 6마디입니다. 네,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치위생사가 대형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10명, 20명, 30명, 막 10명 이렇게 들어와요, 진짜. 네. 포항 1위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원을, 신입사원을 매년 30명 이상 뽑거든요. 30명, 40명, 50명씩.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절반이 1년을 못 버티고 나가요. 왜? 시어머니가 많잖아요. 1년 선배한테 걸어가면서 밖에서 외출해서 커피 먹고 오는데 인사를 했는데, 마침 선배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사인이 안 맞아서 인사를 못 받았어. 근데 이제 갑자기 단톡방에 난리가 났죠. 동기들 단톡방에. 야, 너 선배님, 누구 선배님한테, 홍길순 선배님한테 인사 쌩깠다며? 지금 1년 선배들 난리 났어. 너 쥐자투치 잡겠다고 난리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는, 찍힌 친구는 3개월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위계 질서. 1년차 모집에는 확실히 유리한데, 이제 한 절반은 나간다고 봐야 돼요. 1년 안에. 소형은 반대죠. 그러니까 한 명 뽑기 어려운데 일단 들어오면 인원수가 적고 적응만 하면 롱런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또 이건 직원관리에서 기억하세요. 10% 룰. 제 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데이브 울리라든가 그 미시간 대학의 유명한 그 HR 교수, 다른 한국의 유명한 HR 서적을 보더라도 경쟁 업체보다 10%는 더 줘야 된다. 이 문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수많은 헤드헌터들도 여러분들이 개원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과천에 개원을 하는데 뭐 안양시 동안구 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 개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경쟁 치과들보다는 직영 급여 복지를 10%는 더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치과들이 1년 차를 예를 들어서 뭐 세후로 얼마 주는지 요즘에 모르겠는데 250을 준다. 그럼 원장님이 세후로 270을 부르잖아요. 275나? 그러면 여러분들 치과에 조금 더 올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10%는 더 써야 되고, 연애 약속 편취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연애를 저보다 못하는 형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맥주집 가면 막 호프집 가면 별별 얘기를 하죠. 네. 야, 형 저랑 술 마셔도 괜찮아요? 형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럼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야, 잡은 고기한테 물고기 주는 거 봤어? 괜찮아. 내 맘대로 살았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형수님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미혼이라면 이제 잔소리를 엄청 듣게 됩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 면접 볼 때, 직원 면접 볼 때 했던 약속들 다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제발 회식 때, 이거 기억하세요. 제발 회식 때 과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옆에서 실장이 푹 치르면 원장님 혹시나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임플란트 환자들 이미 많이 했고 남은 기간에도 많은데 이번 달 역대 최고 매출 찍으면 인당 플러스 100만 원씩 챙겨주시는 거죠? 푹 찌르면 그래 내가 그 정도는 챙겨줘야지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경영 3대 구루 중에 두 번째 톰 피터스가 어떤 명언을 남겼다?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그 약속을 안 하고 최고 매출을 찍었어. 그러면 원장님들이 얼마를 챙겨주든 간에 보너스를 월급보다 더 주면 좋아해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이미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원장님이 나 이번 달에 그래도 세금도 한 5천만 원 내야 되고 나 힘들어. 50만 원에서 봐줘. 그러면 직원들은 입이 약간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속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 김병국이 말한 게 아니라 세계의 3대 구루 중에 한 명 톰 피터스가 말했고 제발 회식 때 과음하지 마세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양궁협회 파리올림픽에서 각광을 받았죠. 왜? 지원 빵빵하게 해주니까, 약속해주니까 지키니까. 아시겠죠? 양궁협회. 그래서 연애 글로 배우면 안 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그래서 축구치과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면 다 비싼 거 사주고요. 이거 최고 매출 찍었을 때 봉투 샀을게. 그래서 20만 원씩 들어가 있었어. 그때 100만 원씩 줬어요. 100만 원씩 줬던 게 그때뿐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 또 뒤에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해독법 보도록 하죠. 직원을 구하면 많은 자기소개서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이 독일의 잠수함에 계속 배를 격침을 당하니까 이제 영국의 천재 수학자가 해독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뭐 한 100건 넘게 받아봤을 거예요. 저도 부인을 많이 했으니까, 직원들도 좀 바뀌고 했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면 실제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이 노래가 머리에서 울려 퍼져요. 왜? 자기소개서 내용이 대부분 다 이래요.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평소에 봉사심이 투철하고 조모임할 때 손재주가 없는 친구들을 도와줄 정도로 손재주가 탁월하며 마침 학생 실습을 할 때도 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구강암암 외과 실습을 할 때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암 외과를 전공하신 원장님 밑에서 더욱더 배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교정과 전공했으면 교정과라고 고쳤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 비슷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치위생사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구라를 치는 직원들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잘하는 1년차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1년차를 못하는 게 당연해요. 실제로 농구 시켜보면 이 친구 스파이크 리 감독 수준이에요. 농구 못해요. 이 사람은 그냥 뮤직비디오 감독이에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중요한 내용. 이력서 사진을 휴대전화 셀카나 기존 사진을 휴대전화 사진을 크롭으로 해서 보냈다? 이거는 처음부터 태도가 그런 거고요. 에리튜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걸으세요. 저 믿고 걸러요. 김병국 믿고 그 친구는 탈락시키세요. 서류에서. 지나치게 짧은 근무 기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막 졸업한 지 한 5년 됐는데 중간에 숭숭숭 비는 기간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인터뷰할 때 약간 반협박성으로 이야기하세요. 이거 그 근로소속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세금 관계를 추적을 해보면 당신이 어느 치과에 근무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블라인드 처리됐던 치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술술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썼던 것들, 덤핑치과 근무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전에 근무 이력 중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든가 이런 걸 솔직하게 쓰는 아주 순진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 믿고 걸으세요. 저 믿고 걸으세요. 치과 일은 편하지 않아요. 항상 빡세요. 그 다음에 독특하고 범상치 않은 친구들,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는 치위생사가 뭐 폴댄스라든가 승마라든가 그 굉장히 독특한 취미라든가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갖고 있으면 이 친구도 엇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저 믿고 걸으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걸러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덤비치과 근무 이력. 이거는 여러분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랑 친한 뭐 유명한 치과계 연자인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본인이 덤핑치과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도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도시킬 수 있다고 믿는 형이었어요. 내가 실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덤핑치과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서울 이거 오늘 마음속으로 외치고 가세요. 서울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너 원장이 돼서 피용자랑 근로계약을 맺는데 여러분들 계약에는 앞으로 시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뭐가 비교 대상이다? 수습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개원을 했을 때 직원하고 수습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거는 정식 근로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수습으로 3개월 써보고 얘 그만두게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임시 근로계약은 뭐뿐이다? 시용뿐이다. 제가 여기서 지금 시용을 6번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용. 아시겠죠? 이게 임시 계약이고 여러분들이 직원의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만두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습은 안 돼. 정식 계약, 시용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임시 계약이잖아요. 템포러리 크라운처럼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또 이걸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 시용. 네,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너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시용 계약만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따로 계약.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위에 읽으시면 시용 계약은 임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3개월만 같이 생활해보자. 이렇게 계약서 쓰시고요. 마음에 들면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정식 근로계약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노무대리인한테 의뢰해가지고 정식 근로계약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계약서 쓰는 거.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직원 구속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상 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나 혜택들, 그러니까
그 경영자로서 운신의 폭이 5인 미만이 훨씬 더 넓거든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5인 이상으로 가려면 확 가버려야 돼요. 애매하게 5명 쓰는 것보다 6명, 7명, 8명 쓴다든가. 그래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핸드업 보시거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셔도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미만은 4인 이하랑 동의어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왜냐면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네, 4인 이하랑 5인 미만은 동의어고, 검색을 해보셔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개원한다면 3-4, 3명에서 4명은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정부에서 지원금들이 있어요. 주는 거를 여러분들의 그 세무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월 말쯤에 20일경에 개원을 한다. 근데 한 근로계약은 한 3-4명 여러분들이 포섭을 했어요. 인터뷰를 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2명 고용을 하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고 5월 2일날 한 명이랑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6월 1일이나 2일날 한 명을 추가하면 4명을 고용을 하는데 시간 간격을 두면 만약에 지원금을 더 많이 땡겨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4명 받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보다 세무사가 더 잘 알아요.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총 인원은 3-4명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2명 데리고 개원했는데 다음 달에 한 명 추가 고용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 추가 고용을 했는데 2명이 있을 때 임플란트 수술하면 완전 밖에 빠져있는 사람이 서큘레이팅 널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멘붕이 와요. 왜냐면 픽서 까달라고 하죠. 석션 연결해달라고 하죠. 데스크에서 전화벨 울리고 마침 신한 한 2명 정도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다음 예약 환자 또 빨리 와버리고 이러면 밖에 서큘레이팅 하는 친구가 완전 메탈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원을 한다면 그래도 3명 또는 4명 확보를 하시라. 네, 조언을 드리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아저씨들인데 이 오빠들이 이 형들이 대학 농구팀 사상 최초로 농구대잔치 우승을 했어요. 형들 다 제치고 실업팀 제치고. 근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드림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문경은이 4학년 때 비로소 서장훈이 1학년 국보센터 서장훈을 영입을 해서 골밑을 강화하면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내가 개원하는데 드림팀을 꾸려야겠다 이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각자 가진 개성과 재능이 달라요. 장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돼야 되냐? 직원들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시고요. 네. 문경은 슛이 좋은데 몸싸움이나 드리블이 약하잖아요. 그럼 드리블은 이상민이 하고 리바운드는 서장훈이 잡는 거죠. 골밑은 서장훈이 지키는 거죠. 단점은 다른 직원들이나 원장님이 보완을 해주시거나 시스템으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장점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가짜노동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파치과 데스크인데 한 명은 데스크 붙박이 서비스 코디네이터고요. 그 경력직 한 10년 넘어가는 경력직을 잘못 고용을 하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인데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7.5시간을 여기 2번 컴퓨터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본인의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여행 준비를 하고 저 몰래 부업을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옆에 친구랑 노가리를 까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3가지가 있어요. 가짜 노동을 하는 직원에게 철대를 내리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진료 끝나면 원장님이 이 자리에 2번 컴퓨터에 가버리면 그 해당 직원이 더 이상 목베이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행정부랑 진료부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치과의 내규 또는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하세요. 진료부는 데스크가 업무가 굉장히 바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료 보조를 했던 환자에 결제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2번 컴퓨터에 앉지 못한다라고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감히 여기 못 앉아요. 세 번째 규정으로 10년차 직원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직원이 7년차, 8년차다. 그러면 밑에 직원 중에 2인자를 허리에 있는 직원을 위로 올려버리세요. 팀장이나 실장이나 부장으로 올려버리면 후배의 지시를 받는 굴욕을 감내를 하거나 바로 다음날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짜 노동을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장은 꼭 필요한가? 저는 규모가 너무 작은 치과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규모가 큰 치과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실장을 보다 많은 급여를 주면서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내가 준 거 이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 퍼포먼스가 좋을 때 실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기부여 보면 그 동기부여의 핵심 3가지 요소는 강도, 방향, 지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첫 번째, 자율성, 역량, 욕구 충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차랑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들 좀 더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더 대접받고요. 내지는 R1, R2, R3 대접을 하면 모 교수님은, 원로 교수님은 그럽니다. R3만 인간 대접을 해주는 원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R3 때 지나가다가 의국에 누구 있어? 그래서 네, 뭐 1, 2년 차도 몇 명 있습니다. 사람은 없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퇴근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올라가고 영역이 올라가면 대접을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요. 정신적 보상하고 물리적 보상 둘 다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No incentive is the best incentive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도 챙겨주시고 정신적인 것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일과 퇴사의 방아쇠. 그러니까 옛날 막 말도 안 되는 치과들 보면, 시스템이 없는 치과들, 엉터리 치과들 보면 페이퍼 포인트를 우리가 뭐 고추 말리듯이 다른 환자에다 썼던 거를 쫙 말려가지고 드라이 건조시켜가지고 또 쓴다는 그런 치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잡일을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 퇴사하고요. 러버댐을 출근하자마자 막내한테 러버댐 한 장을 둘로 자르라고 시키는, 가위로 자르라고 시키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거 안 돼요. 네. 잡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퇴사의 트리거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동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셔야 돼요. 물질적 보장과 매출의 수익 연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파치과 인스타그램을 보면 보너스를 엄청 자주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저는 호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 머릿속에 기준이 있거든요. 1매출 500이면 500, 1매출 700이면 700. 그 기준을 넘겼을 때 보너스가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보너스 준 날은 매출이 높은 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원장님들이 개원을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직원들이 귀신같이 눈치를 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오늘 전반전 매출이 한 350, 400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좀만 화이팅하면 500만 원을 넘기면 원장님이 말은 안 했지만 보너스 5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눈빛이 바뀝니다. 특전사 정예요원처럼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당일날 할 수 있는 치료를 환자한테 아주 부드럽게 유혹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6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남자답게 보너스를 쏘죠. 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약속하지 않더라도 연동을 시키셔야 돼요. 많이 벌면 많이 줄게를 은연중에 넛징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을 하면 직원들이 강화가 된다고 명심을 하셔야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가 뭐냐면 낙인 효과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스티그마 효과라고, 여러분들 1년차 직원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니 발치 어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100번 중에 한 번 잘했어. 그러면 저는 머리 위에서 바로 칭찬을 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환자가 생각을 해요. 와, 내 담당 선생님 일 잘하네. 그러면 담당 직원과 치과에 대한 신뢰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치과 분위기 좋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네이버 리뷰에 그 말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맡에서 바로 칭찬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 그리고 강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번 중에 100번 상황 중에 90번 실수하는데 삽질하는데 이 석션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나이스다. 이건 5년차 같았어. 그러면 방금 진짜 센스 있는 어시였어.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하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네. 보상을 주면 강화가 돼요. 리인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직원이 더 나은 직원이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 최고야.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여러분들께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하면 저 바보, 저 병신, 맨날 삽질하는 놈,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진짜 실제로 위축이 되고 말하지 않고 눈으로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열등한 직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인 효과보다는 스티그마 효과 기억하시고요. 직원들 선물로 양념치킨을 준다 하면 제일 상책은 행동경제학자, 심리학자 데니 에리얼리가 책에서 쓴 바로는 퇴근 시간 10분 전에 실물을 선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중책은 뭐다? 기프티콘 선물하는 거. 이게 왜 중책이냐면 당일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특해요. 제일 하책은 뭐다? 돈으로 주는 거. 이건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거면 실물을 주는 게 낫고요. 환자를 팬으로 만들기. 이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 때 연예인들이 공연이 자꾸 끊겨가지고 생활고를 걱정을 했어요. 1일 내원 환자 수 10명, 20명, 30명 각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 개원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하루에 10명 이상은 보셔야 돼요. 이 수요를 가져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오프라인이니까. 연세대학교 연세치대 졸업하고 통합치료학과 전문의 취득한 수련을 안 받은 일반인 선생님이 40일 동안 30명 받아요. 40일 동안. 한 달 동안 40명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내원 환자 수가 1명이 안 돼요. 0. 몇 명이죠. 그죠? 이게 서울의 개원 현실이고요. 여러분들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긴장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똥꼬에 힘 빡 주고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환자를 어떻게 팬으로 만들 것이냐 보면 고객 경험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환자 보호자 경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배움, 간단한 선물.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경험을 생전 처음 해본 사람들이 네이버에 남긴다고. 저 남겨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요. 그러면 개원 전에 친한 누나나 형들한테 물어보죠. 형, 대박 치과 또는 성형치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소문이 잘 나야지. 그럼 입소문이 잘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진료 깔끔하게 하고 친절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하우투가 아니에요. 하우투가 아니고 요즘에는 진료 지저분하게 하고 불친절한 치과를 찾는 게 더 빨라요. 다 진료 깔끔하게, 대부분 진료 깔끔하게 하고 대부분 친절합니다. 책을 읽어봤죠. 그래서 제가 치과 입소문 어떻게 낼 것인가 유명 책들을 읽어보니까 일단 엑설런스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 및 보호자의 감정을 뒤흔들어야 되고요. 의외성, 서프라이즈 앤 딜라이트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할 거고, 치과 자체가 대중성하고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해준, 소개 환자를 3명, 5명, 10명 보내준 분들한테는 병원 폰으로 이렇게 커피 선물하시면 이펙트가 있고요. 마침 생일이 있다. 병원 폰에 연락처를 저장을 하면 생일 때 카톡이 알려줘요. 그러면 부원들께는 칫솔이나 오스템 치약 같은 거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택배로. 서프라이즈 앤 딜라이트. 환자의 경조사는 환자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생일, 입학, 졸업, 장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장례식. 인간은 슬픈 감정일 때 가장 취약해요. 가장 취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니는데 따님 생일이었어요. 아버님께 케이크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니 치료했는데 언제까지는 맞춰달라고 하니까 자세히 물어보니까 웨딩포토 촬영을 하고 웨딩포토는 5월이고 결혼식은 10월이래요. 그래서 축의금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 자체가 다니시는데 아버님께서 2천만 원, 어머님께서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이제 축하치과에 제공을 하셨던 VIP 가족이라서 아버님이 급성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께 조의금 100만 원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치과 주변 상점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이가 아프면 어디 가니까 가까운 치과 중에서 베스트를 찾아요. 멀리 안 가요. 강남에서 아픈데 안양까지 안 가고 과천까지 안 가고 평택까지 안 간다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에서 아픈데 내가 명의를 찾아서 강남구까지 간다? 이거는 그냥 풀마우스 케이스 떡붕치과 찾아가기 제외하고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주변을 찾아요. 주변을.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주변 상점들한테 여러분들이 인사 잘하고 칫솔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긍정적인 평판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오거나 소개 환자를 보내주거나. 아시겠죠? 쑥스럽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닥터들은 우리한테 동료 의식을 갖고 있죠. 메디컬 닥터들. 이비인후과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해보면 사람인 같은데 의사 1명에 직원 4명 이렇게 나오든가 조금 규모 크면 이제 5인 이상 8명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냥 6잔 보내면 돼요. 대부분 원장님 한 분에 직원 4명이에요. 4명 또는 2야. 아시겠죠? 부족하면 나눠 먹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근처 주파치과 도보로 50m 한의원에 매달 조공을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치고 있거든요. 소개 환자 5명 이상 왔어요. 저는 인풋 이상 아웃풋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근처 고깃집 아주머니 사장님께, 여자 사장님께 제가 매달 커피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400만 원 결제하고 임플란트랑 카라나하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여자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드린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증 서지 말자는 가훈이 있을 정도로 보증이 임팩트가 강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문가끼리의 의뢰는 보증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정 전공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으면 무조건 밥 사고 술 사고 잘하세요. 인간적으로도 잘하고 진료도 의뢰받으면 깔끔하게 잘해주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안 사드리는 그런 선물들을
저희 포항의 교정 빅3 원장님께 조공을 또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적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 아빠한테보다 잘한다니까요. 그럼 의료 환자를 엄청 보내주죠. 네. 제가 포항 1등 교정치과에서 여름 방학 시즌 때 의뢰받은 환자만 한 2,3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가치는 감히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교정치과 빅3 그 음료 보낸 날, 심지어 이 카페 사장님도 주파치과 환자예요.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타사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위생사 직원들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자가 와요. 잘 먹었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직원들이 원장님이 사랑니 발치 치과를 3군데 써주셨더라도 직원들이 옆구리에 쿡 찌르죠. 아, A치과, B치과도 뭐 유명하지만 주파치과 원장님이 최근에 사랑니 책도 쓰시고 지금 포항 사랑니 1등일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엄마는 거기에 혹해서 새 후보군 중에 주파치과로 오게 됩니다. 직원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지금 마무리 멘트 나오고 있어요. 성공교원을 2줄로 요약하면 신환을 유치하고 구환을 유지하는 것. 한 줄로 요약하면 환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별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리더십은 성과다. 좋은 사람 욕심내지 마시고 성과에 욕심내셔야 되고요. 시용. 그 다음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 다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죠. 학교 선배님이고 제가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 책을 보니까 마침 저랑 고향이 같으시더라고요. 전남 순천. 제가 순천고등학교 50회 출신입니다. 네. 박상섭 원장님께서 쓰신 책의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죠. 자신은 파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고집할 때마다 성공에서 멀어지는 셈이다.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여러분 성공 개원하시길 제가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오스템 홈페이지 데놀TV에서 김병국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수많은 유익한 동영상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슬기로운 병원생활. 여러분들 개원책을 한 권만 사야 된다면 제 책을 사주세요. 다른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제 책에 있고 다른 책에 없는 내용도 다 제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영, 브랜딩, 마케팅이 막막하다, 뭐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상을 몰아줬던 누가 내 환자를 우겼을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직원관리에 관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 직원관리가 스트레스다. 아니면 스트레스일 것 같다. 네. 슬개생2 직원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랑니 발치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랑니 발치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드시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그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좀 전달을 또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열광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내가 김병국 원장님보다 더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찍어주신다면 어떤 게 노력이 중요할까요?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잘 찾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엄청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고등학생이 돼서 그때는 제가 원래 문과 출신이어서 교차 지원해서 원광치대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교차 지원을 받는 학교라서. 근데 제가 이과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치대를 입학했다고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준비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학교를 다니시면서 또는 졸업 이후라도 좋아하고 재능 있는 분야를 찾으시고, 저는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수련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어느 인스티튜트에서든 모교에 남으셔도 되고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남으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왜 수련을 강조를 드리냐면, 수련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에어백이 됩니다. 제가 다른 진료를 아무리 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구강 암면 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외과 영역은 자신이 있고, 제가 환자분들의 입원 상황을 술자에게, 치과 의사에게 엄청 유리한 방향으로 딱 역전을 시키는 키포인트 또는 역전의 명수의 필살기라고 할까요? 그때 대부분 구강 외과적인 수시를 활용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수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수님들께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기분 좋을 때 알려주시는 수술장에서 꿀팁이 있고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우냐면 1년 선배님들한테 제일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 당구 격언 중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프로 당구 선수나 아니면 당구 다마로 3천이나 5천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구 초심자들은 100, 150, 200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수련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칙센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쓴 책에서 인용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시에 잘하는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흥미는 없어. 이러면 약간 나중에 열정이 식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1년 365일 프로 출신 선수한테 배우면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40 넘은 나이에 프로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면서 탤런트를 가진 분야를 고르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개원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하고 등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에 광주광역시 아니면 경기도 천안 평택 개원을 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미네이트로 뭐 라미네이트 명인 박종호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라미네이트를 열심히 하더라도 전국에서 내가 5등인데 7등인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경쟁 지역을 조금 경쟁이 덜한 분야로 가시면 과천이나 아니면 지역 뭐 대전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그 지역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장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